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만났을까요? 학교 가는 길 혹은 출근하는 길에 허겁지겁 오른 버스에서, 배가 고파 간식을 사러 들른 편의점에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길가의 공사 현장에서, 그 밖에도 음식점에서, 영화관에서, 상담사와 연결된 통화에서까지 우리의 일상은 이렇듯 수많은 노동자들 덕분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노동자가 되기도 하죠. 직접 노동을 할 땐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업무 과중, 과도한 책임 전가, 위험한 근무 환경 등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동자가 아닐 때는 어떤가요? 지불한 금액만 생각하거나 오로지 나의 편리함만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나요? 가끔은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다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간 뉴스 속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친구,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오늘의 MC를 맡은 슐리고요.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녹음하러 허겁지겁 달려온 여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으로 초밥 먹고 온 원리입니다. 초밥 너무 맛있겠는데요. 다들 녹음하러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아직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모두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이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하신다면 주에 몇 시간 정도 일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 방학 때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금, 토, 일 7시간씩 일을 해서 아마 휴게 빼면 총 주에 19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열심히 돈을 버셨군요. 사실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전 사실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단기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과외 아니면 단기, 약간 하루 동안 빡세게 하는,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하는 걸 단기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했어가지고 근데 하루 10시간 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고될 것 같은데. 하루 10시간 상상도 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초딩들이랑 액티비티 하느라 맨날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일하기 싫다 하면서도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따지고도 싶긴 하지만 역시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더라도 근무 환경에서 지켜져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죠.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태처럼요. 최근 베이글 맛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었었는데요. 입사한 지 14개월째였던 고 정모 씨는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28일 과로로 사망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숨진 직원이 끼니를 걸으며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고인의 자발적인 뜻이었다 라고 밝혔죠. 이러한 입장 차이에 고용노동부는 런베뮤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근무 스케줄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고인은 숨지기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개점 준비로 갑작스럽게 근무량이 37%나 늘어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망 직전 몇 달 전부터도 한 주에 평균 58시간을 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인은 사망 전 휴게 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걸렀다는 말을 수차례 지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지병이나 수술 이력도 없었다라며 키 180cm,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운영 중인 회사 LBM은 정모 씨의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 80시간 근무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BM은 고인의 유족과 합의를 했는데요. 법무법인 더 보상은 고인의 유족을 대리해 회사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양측은 주요 사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했죠. 해당 법인에 따르면 회사와 유족은 초기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 산재보험 청구 관련 자료 제공, 근태 기록 은폐 의혹, 급여 및 근로 환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더보상은 유족 측이 요청한 산업재해 보험 청구 절차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7월 중 제공했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 청구 과정에서 지문 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 기록 은폐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단기 근로 계약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승진에 따른 노동급여 인상과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설명했고 유족은 가산임금, 휴게시간 등 전반적 근로 여건 및 환경 실태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LBM은 본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과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과 회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노동부는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점과 본사뿐 아니라 런베뮤 전체 지점과 산하 브랜드인 아티스트 베이커리, 레이어드 등의 지점으로도 근로감독 범위를 넓혔습니다. 런베뮤와 관련해 최근 3년간 63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된 점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관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런베뮤 사건이 화제가 되며 그 일들도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내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들 SPC 공장 사망 사건을 많이 떠올리실 듯한데요.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던 사고였죠.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무려 세 번째 기계 끼임 사망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다 보니 한국 사회에 회의감이 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들 이번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잠깐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런베뮤는 요즘 정말 핫했던 소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제 주변에서요. 이번 산업재해 사건이 일어난 인천점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한번 가봤던 곳이라 그런지 더욱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그 사건의 경위를 접했을 때는 화가 나다 못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지만 어떻게 10시간을 훌쩍 넘겨 20시간이 넘게까지 일을 하게 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지 가슴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도 진짜 여름님처럼 처음엔 일단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엔 바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런베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 매체에 나오시고 그래서 뭔가 그런 매체를 통해 접했던 이미지로 어느 부분 정도는 뭔가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 이면에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배신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브랜드를 원래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과거에 이 브랜드가 처음 인지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SNS상에서 노키즈존이라고 화제가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노키즈존인 그런 매장이나 브랜드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런베뮤도 노키즈존이라 저는 거의 가보지 않았었는데 누가 사다 줘서만 먹어봤었나? 근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돼서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 사실 런베뮤 사건을 조금 늦게 접했어요. 처음에는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었더라고요. 직접 방문을 해보지도 않았고 사실 딱히 가볼 생각도 안 했지만 엄청 유명한 가게잖아요.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언급도 많이 되고 맛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업명을 듣고 좀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많았던 곳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일이었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난 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탄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관련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국의 산업재해 관련 제도에는 사후 보상 성격의 산재보험 제도와 사전 예방 및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법인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시 최소 1년 이상 징역과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산재보상 심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데요. 법률상 과로사라는 명시적인 용어는 없으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에 달려 있어요. 한편 산재법에서는 과로를 그 특성에 따라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합니다. 급성과로의 경우 질환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죠. 단기과로의 경우 질환 발생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일주일과 이전 12주를 비교하여 업무 시간이 30% 이상 상승했는지를 주로 보고요. 만성과로의 경우 질환 발생 기준 이전 12주간의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 이상인지 아닌지가 주된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 관련 제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가 이 제도들을 완전히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범위의 한계인데요. 근로계약의 형식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보호가 불안정한 경우 여전히 존재하며 취약한 노동환경이 제도 적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근로자 혹은 근로자 유족 측이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큰데요. 특히 과로사 같은 복합적인 원인의 질환에 대한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과로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인 업무 시간의 판단 과정에서 공단의 업무 시간에 대한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됩니다. 업무 시간은 근로 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작업을 준비 및 정리하는 시간 등의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들의 총체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업무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을 현저히 상회하는 양이며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2주의 기준 또한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또는 명절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이 감소하여 인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산재 인정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업종, 작업 내용, 작업 강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같은 업무 시간일지라도 업종에 따라, 작업 내용에 따라, 현장에 따라 업무 강도는 달라지니까요. 또한 연령에 따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체에 가해지는 피로도와 회복력이 다를 수 있고요. 업무 시간 입증은 노동자의 몫이라는 것도 산재 인정에서 방해로 작용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 진행은 가족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 인정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가족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피해를 본 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도가 바뀌어갈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제3자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가장 강력한 제어 기능을 하는 건 어쩌면 우리 소비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원리님부터요. 일단 저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불매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소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단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어서 기존에 소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로서는 그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해당 매장이나 브랜드의 소비는 가시화되지 않고 반대로 불매가 좀 더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불매하는 브랜드들이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까 언급해주신 SPC 계열사가 있겠네요. 저는 노동자 사망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로 베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트 등은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불매가 가장 빠르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한 명쯤이야 하다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 한 명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라도가 모이면 기업에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가 꽤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소신 발언을 조금 먼저 보자면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올바른 취지에서 시작한 불매운동이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청원이나 서명운동도 좋은 방안인 것 같지만 그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인지하게 하는 건 그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불매를 한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퍼지면서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지겠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됐을 때 더 힘들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산업재해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그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동으로는 불매가 가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해결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태도 또한 필요한데요. 한국의 사례들보다는 해외의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해외에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먼저 영국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한 후 과거 1000명 수준이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영국에서는 안전관리가 부실한 회사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사고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에 13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고 추락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자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1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의 사례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회사에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숨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저는 러시아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러시아는 따로 벌금이라는 선택지는 없고 일단 무조건 징역밖에 없어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징역과 지위 박탈 혹은 박탈 없이 강제 노동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노동과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권 없이 무조건 징역인 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해서 인상 깊습니다. 저는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 유럽이 노동자들의 안전보호 쪽에서 법이 좀 발달했다고 알고 있어요. 한 사례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나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
유럽의 한 국가에서 어떤 한국인 직원이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일해서 강제 휴가? 약간 경고를 주면서 강제 휴가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신의 삶의 밸런스를 관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어떤 방침 때문이었는데 이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충격적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다면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 탄 한국인들의 표정이 조금은 더 밝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싶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의 주된 원인 또한 이 밸런스의 붕괴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사건도 소속 직원이 장기간 근로로 인하여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었잖아요. 이처럼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과로로 인한 밸런스 붕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 전공의 노조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하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법인 전체와 관련 업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제빵 노동자뿐만 아니라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해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라고 촉구했죠. 이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해요. 전국 전공의 노조는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지난 9월 공식 출범했죠. 이들은 정부와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을 착취해왔다며 전공의들의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 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 폭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 스트레스가 유발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한 업무가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업무나 주야간 교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과로사 위험 직종으로는 긴급 출동 같은 상시 긴장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당직 및 교대 근무가 잦은 의사, 간호사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야간 교대 근무가 잦은 생산직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며 근무 환경 개선이 미흡한 사회복지사 역시 최근 과로사 통계가 많은 직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네요. 심한 경우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과로가 유독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되는 것 같은데요. 성실과 과로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많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된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주의가 팽배해진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원인을 대부분 개인에게서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거야 하는 식으로요. 흔히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에서만 그 원인을 찾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그럼 끊어서 갈까요? 하나, 둘, 셋. 또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지 않았던 어떤 사회 분위기도 과로를 당연시 여기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흔히 워라밸,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저속노화 같은 건강과 관련된 트렌드들도 생겨나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었잖아요. 한 예로 제 주변에, 최근 사례긴 하지만 제 주변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열정이 엄청 넘쳐서 이제 한 명이라도 대학에 더 잘 보내고 싶은 마음에
고3 담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대학을 잘 보내고 싶어서 매일 막 초과 근무를 하면서 지냈대요. 진짜 매일매일 끝까지 교무실에 남아있고. 근데 이제 첫 해를 보내고 나니까 뭐 학생들을 잘 돌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학교 밖에서의 자기 삶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산업화 시절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잃어버린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쟁 이후에 불안정한 나라가 전 국민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때의 습성이 지속되어 결국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수준을 넘어 경쟁 사회화가 되어서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쉼이 필요한 동물인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슐리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한국에서 과로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건 오래된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산업화 시절엔 열심히 일하는 게 애국이고 성실함의 상징이었잖아요. 국가의 성장을 위한 국민들의 희생도 당연히 녹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직도 사회의 기저에 남아있어서 늦게까지 일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또 수직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눈치가 보이기도, 취업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쉬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모이면서 과로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로를 점점 더 경계해 나가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다들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몸이 망가져버리면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모두가 건강을 챙기며 안전히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방금 읊어드린 문장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며 겪은 일을 다룬 영화 다음 소이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다수가 느끼는 편리함과 친절함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너무 많이 관가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억울하게 떠나가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평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학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슐리, 여름, 원리였습니다. 안녕.